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 13일 자카르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과의 협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30년간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고히 지켜왔으며 이를 재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연재해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는 실패하고 생활 여건은 황폐해졌지만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깊어졌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으며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위협은 동아시아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대응해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국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 9월 7일 일본 도쿄 회동 이후 3개월 만으로 어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이뤄졌으며 삼국 협의 이후에는 한일 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형법에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상대방에게 술을 권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새로운 형법이 모호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변호사 호트만 마리스는 새로운 형법 중 음주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해 법적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법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산디아가 운호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새로운 형법을 외교 채널이 아닌 언론을 통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유엔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은 다른 국제대표들처럼 협의하러 왔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섣불리 자신들의 견해를 공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혼외 성관계 적발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신고죄 형태로 정해졌기 때문에 관광지에 숙박업체 입실 시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 차관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1월부터 함유 기반 바이오 혼합 디젤 연료 B35를 상용화할 수 있다고 에너지부 고위관리가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함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함유가 30% 함유된 바이오 디젤 연료 B30을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소비된 바이오 디젤 연료는 약 1103만 킬로리터로 추산되고 있고 내년에 소모델 바이오 디젤 연료는 약 1300만 킬로리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도 내각회의 시 내년 원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B35의 상용화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B35의 상용화 정책은 예상되는 세계 유가 상승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나라가 넓어 연료 소비도 높아 동남아시아 최대의 연료 수입국이 되었지만 바이오 연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 수입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B40 상용화 실패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B35의 도입으로 함유 가격 안정화와 디젤 연료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너지부 장관은 B40을 테스트한 차량 12대 중 10대만 통과하였다며 100% 사용 가능한 성능이 검증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에너지부는 B40의 두 가지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유가 40% 포함된 디젤 혼합 연료이며 두 번째는 함유 10%와 녹색 디젤류 30%를 혼합한 디젤 혼합 연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향후 30에서 50년간 글로벌 국내 총생산 성장의 무대가 아시아 쪽으로 더 기울 것이며 1%대인 세계 인구 증가율이 2075년엔 0%대까지 떨어져 미래의 경제 규모를 가를 핵심 요소는 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 부국이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젊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인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가 2050년에 경제대국 4위에 올라선 후 그 자리를 2075년까지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시달리는 기존의 상위 5위 선진국들 중 영국, 프랑스, 일본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그 자리를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가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경제순위 12위권인 한국은 2050년에는 15위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 마이너스 0.1%, 2070년대 마이너스 0.2% 등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MW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최고급 전기차 i7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7 시리즈에 해당하는 이 전기차는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BMW 전기차 i4와 iX와 같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BMW 인도네시아 사장은 BMW i4, iX 그리고 미니 모델에 대한 판매 호조로 BMW에서 가장 럭셔리한 전기차 BMW i7을 출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중인 BMW i4는 20억 루피아이며 BMW iX는 23억 루피아이고 BMW 미니는 10억 5천만 루피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BMW i7이 판매되면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EQS 전기 자동차와 경쟁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BMW i7의 배터리 구조는 테슬라와 같은 원통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비주류에 속하였는데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BMW i7에 탑재되는 원통형 배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원통 규격을 이전보다 2배 이상 키운 지름 46mm이며 배터리 셀을 만들어 차체에 얹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차체에 직접 배터리를 장착해 무게와 공간을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헤드라이트 조명 시스템도 보석 세공회사로 유명한 스와로브스키의 정밀 커팅 크리스탈 재료가 들어가 개별로 제어되는 LED가 장착되어 생동감 넘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자카르타 소재의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인 푸르바 아디카와 말리카 센터 두 곳에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갖고 발달장애인들의 의료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림책, 멀티미디어 기기, 악기, 한국문화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동사회공헌 사업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웅제약의 의지와 한류의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겠다는 진흥원의 의지가 더해져 성사됐습니다. 기부물품 전달식에는 대웅제약 진흥원을 비롯해 각 교육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에서 기증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은 내년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한류의 인기가 뜨거운 인도네시아에서 대웅제약과 힘을 합쳐 현재 발달장애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과 치료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문화 소외 계층이 문화예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인도네시아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웅제약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세이페인 캠페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체감하며 앞으로 국가와 한국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기회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K콘텐츠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김영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센터장은 인도네시아 진출 과정에서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이 필수인데 사기 등으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내년 중소콘텐츠 기업과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콘진원 인도네시아 센터는 협의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조세 마케팅 등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각종 문화교류와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센터장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모든 해외 진출을 위해 사전에 시장 정보를 최대한 확인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현재 파트너풀을 확보해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암암리에 만연해 있는 공연 또는 팬미팅 사기로 행사가 취소되면 아티스트가 정당한 비용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의 실망과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고 다른 일정에 갈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기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하며 현지 파트너 자금 상황과 국내 기업과 협업 히스토리를 고려해 파트너십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의 평균 연령 29세 국가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고 한류에 우호적이라며 K콘텐츠 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